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강원도의 경우에 보면 10년 동안에 약 한 축구장이 40개 정도 사라진 거죠. 침식의 범위가 점점 더 넓어지고 또 하나 문제는 뭐냐고 하면은 이 파도가 에너지가 커지는 그 수심에 비례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수위가 높아지면 그만큼 이제 에너지가 커지니까 전체 배후지가 이 침수를 당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나라의 이 상하수도의 배수 구조가 어떤 바다를 향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해수면이 상승하면 배수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이 연안 도시의 어떤 침수를 갖다가 일으키는 이제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시간 재난안전정보방송 재난안전 119 안전토크 시간입니다. 매년 해안이 사라지면서 재난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김인호 강원대 그린에너지공학부 교수님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께서는 또 우리나라 해안을 수십 년간 연구하면서 이 해안 침식의 심각성을 알리고 또 연안 관리 정책 수립과 해안 특성에 알맞는 친환경 관리 기술을 개발하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직접 어떤 일을 해오셨는지 소개 한번 먼저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제 뭐 중점적으로 했다는 것보다는요, 이제 모든 이제 선배 연구자들과 동료 연구자들이 이제 동시에 이제 같이 했다고 보면 되겠고요. 이제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해안 침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뭐 기술적인 부분과 정책적인 부분으로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그 해안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어떤 하나의 공간이 아니라 전 국민이 사용하는 휴식 및 여가 공간이라는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관리를 누가 할 것인가, 이 관리 주체에 대해서 어떤 지역이 아니라 정부의 어떤 중요성을 좀 강조하고 이런 부분에서 이제 어떤 정책적인 걸 제시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과거 연안 침식을 갖다가 막기 위해서는 침식이 발생하면 한 지역, 그 부분에 대해서만 침식을 어떤 대응을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런 게 아니라 모래라고 하는 것은 어떤 단위 표사계라고 하는데 우리 예를 들어서 이제 동해안 같은 경우에 이 남북으로 모래가 움직일 수 있는 이 이동 거리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체 거리를 갖다가 놓고 이 단위 표사계라고 하는데 이 단위 표사계를 갖다가 제가 이제 2006년도에 이 강원도에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만들었어요. 그것도 이제 뭐 모든 연구자들이 이제 같이 연구를 해갖고 제가 연구 책임자가 됐지만 이제 공동으로 연구해서 수립을 했고 이것이 이제 최근에 들어와서는 이제 이 해양수산부에서도 이 단위 표사계 설정에 대해서요 이 전국으로 이제 확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해안 관련해서 주요한 활동 많이 하고 계셨는데요. 오늘 본격적으로 이야기 먼저 나눠보겠습니다. 네. 해안선이 무너지고 있다, 또 해안선이 사라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는데 해안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먼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죠. 그 해안이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냥 뭐 해수욕을 한다 이제 뭐 그런 부분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세 가지로 이제 크게 요약할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방제의 기능이라는 거죠. 네. 이 모래라는 것이 이 고파랑의 에너지가 이제 육지 쪽으로 진행하면서 이 모래가 파랑 에너지를 갖다 저감시키는 방제의 기능을 네. 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전 국민이 이용하는 그 휴식 및 여가 공간으로서요. 어떤 지역에서 보게 되면은 무공해의 어떤 경제 소득의 이제 원천이 되는 경제재가 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떤 경제 활동을 하기 위해서 중요한 재료가 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요즘 이제 전 세계적으로 뭐 기후 변화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이제 동식물의 어떤 서식지로서 생태 환경적 이제 뭐 어떤 기능하고요. 탄소 저장을 할 수 있는 어떤 기후 변화의 완충 기능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세 가지로 이제 뭐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해안은 결국 방제, 그리고 휴식 및 여가 공간, 그리고 기후변화의 완충 기능을 하는 곳이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해안이 1980년대 말부터 또 동해안을 중심으로 해안 침식이 시작됐다고 하는데요.
해변에 모래가 깎여 나가면서 해안이 얼마나 사라진 겁니까? 제가 이제 뭐 전국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다 짓게는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물론 이제 우리가 침식이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대응을 하고 연안 정비 사업이라는 것을 대응을 했거든요. 네.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강원도의 경우에 보면 10년 동안에 약 한 축구장이 한 40개 정도 사라진 정도의 이제 모래가 깎였다는 거죠. 정말 상당한 양이 사라졌다. 이게 확실히 체감이 되는데요. 이 동해랑 서해는 또 환경이 달라서 침식 원인도 다를 것 같습니다. 네네. 해안 침식의 원인과 문제점을 한번 정리해 주실까요? 제가 이제 조금 전에 더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제 우리나라 이제 침식을 이제 등급 평가를 하거든요. 침식 등급 평가를 하게 되는데 이제 우리나라 이제 364개소가 되는데요. 이제 네. 첫 번째가 보게 되면 이제 양호한 곳이 이제 21개소, 그 다음이 보통인 구간이 이제 195개소, 그 다음에 우려가 124, 그 다음에 이제 심각한 것이 24% 정도 되는데요. 이 중 이제 심각하고 우려한 지역이 이 강원도하고 경북이 우리나라 동해안에서 한 50% 이상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이러한 원인은 이제 우리나라의 지금 이제 말씀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동서남해안의 해 환경이 완전히 틀리다라는 거죠. 네. 우리 동해안에는 뭐 많이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동해안에 이제 고파랑이 이 아무 제약을 받지 않고 오픈돼 갖고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 수심도 깊고. 그래서 고파랑이 들어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동해안에 또 하나의 가장 문제점이 뭐냐고 하면요. 이 태백산맥하고 동해안이 평균 이격거리가 한 6, 7km밖에 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 비가 왔을 때에 토사가 이제 이 바다로 유입이 되죠. 그래서 그것이 대부분의 우리나라 이 백사장을 이루는 토사 공급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을 갖다가 언제부터 그 우리 뭐 수자원 확보를 위해서 뭐 우리 농업용수, 공업용수, 그 다음에 이제 뭐 식수로 사용하기 위해서 저수지나 댐을 갖다 만들게 된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토사들이 바다로 공급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래, 수지의 어떤 불균형으로 인해서 이제 그래 됐고요. 또 하나 이제 1990년도 이제 오면서 이제 좀 경제 성장이 많이 됐잖아요. 올림픽 끝나고. 그러면서 이제 많은 이제 지자체에서 그 이제 경쟁적으로 이제 해안 개발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땅이 없으니까 조금 전에 6 내지 7km라고 했는데 이 협소하다 보니까 이 해안 사고 등을 무단 점령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뭐 해안 도로를 놓는다거나 아니면은 그 뭐 어떤 호텔을 짓는다거나 하게 되는데 이 사구의 기능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해안 사구라고 하는 것은 뭐 이 서해 남해도 마찬가지예요. 사구라고 하는 것은 그 고파랑 에너지를 저감시키는 역할도 하지만은 모래를 이 저장고 역할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러한 기능이 싹 사라졌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뭐 서해안 이제 같은 경우 서남해안 마찬가지인데요. 가장 이제 큰 것이 우리나라가 이제 옛날에 이 주택 이 보급을 위해서 해사를 채취를 하게 된 거예요. 네. 이러한 그 해사 채취를 함으로 인해서 바다에 이 모래가 전체적으로 부족해졌다는 이제 그런 부분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결국 개발로 인해서 조금 이제 해안 침식이 심각해졌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까요? 네, 그렇죠. 완충 기능이 이제 사라지게 되는 거죠. 네. 네, 또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동해안은 1년 사이에 큰 파도가 이례적으로 급증해서 해안 침식이 심해졌다고 하는데요. 네. 관련 뉴스 함께 보시겠습니다. 서핑 명소로 유명한 양양군의 한 해변입니다. 지난해 연안 실태 조사 결과 이 해변의 평균 해빈 폭은 37.2m로 전년보다 17.9% 감소했습니다. 침식 등급도 심각 상태인 D등급으로 평가됐습니다. 지난해 강원도가 해변 101곳을 대상으로 연안 침식 실태를 조사한 결과 우려인 C등급과 심각인 D등급은 66곳으로 전년보다 12곳 늘었습니다. 반면 양호나 보통인 A등급과 B등급은 35곳으로 그만큼 줄었습니다. 결국 전반적으로 이렇게 모래가 깎여나가는 침식 현상이 한 해 전보다 심화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해변에 들이치는 높은 파도, 일명 고파랑이 급증한 곳도
영향을 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강원 동해안에서는 높이가 2m를 초과하는 고파랑이 334차례 관측됐습니다. 한 해 전 99차례보다 237% 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수온 상승과 지구 온난화 등으로 이런 고파랑과 해안 침식이 심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제 크게 봤을 때에 어떤 지구의 대순환, 이 전 지구적이 봤을 때 이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 이제 선제적 대응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이런 기후변화는 연안 침식은 물론 해안가 침수도 가속화시킬 수 있어 사전 조사와 대비가 시급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KBS 뉴스 정면구입니다. 이 고파량 관측량이 높아지고 있다는 관련 뉴스 봤는데요. 이 해변에 들이치는 높은 파도인 고파랑은 해안 침식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일단 모래를 움직이게 되는 것은 이제 파랑이죠. 네. 파랑이 이제 파도가 이제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해변으로 수심이 얕은 곳으로 오면서 어떤 그 물리적인 이 변화 과정을 갖춰 흐름이 발생하거든요. 우리가 이것을 갖다가 이제 해빈유라고 하는데 이것이 이제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거고요. 이 고파랑이 이 최근 들어와갖고 이제 조금 전에 그 방송에서도 뭐 나왔습니다만은 이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요 엄청나게 그 이제 고파랑의 빈도라든가 강도가 이제 커지고 있는 네.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는 이제 고파랑이 이제 내습 빈도가 엄청나게 이제 잦아지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그 지속 시간이 또 중요하게 되는데요. 과거에는 이것이 한 4, 5일 지속됐다가 이제 사라지게 되는데 최근 들어왔고는 저희가 이제 연구한 바에 의하면 한 15일 이상 지속되는 것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고파랑에 의해서 모래가 다시 이제 우리 나갔다가 자연적으로 회복될 수 있는 그러한 이 이 역할도 하게 되는데 네. 이것이 지속적으로 오래 지속이 된다고 하게 되면 임계점을 넘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그런 환경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고파랑이 계속 나타나게 된다면 해안 침식도 가속화가 될 것 같은데 앞에서 언급하셨습니다만 또 해안이 사라지면 태풍이나 해일에 따른 재난 위험도 커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그 현장 조사도 직접 나가신다고 들었는데요. 최근에 나가신 현장은 어딘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래서 뭐 현장은 뭐 늘 나가니까 이제 뭐 근데 최근에 이제 가장 심각했던 지역이 이제 지난 겨울이 되겠는데요. 이 고성군이 되겠죠, 강원도. 고성군에 이제 천진 봉포 해변을 나갔었는데 모래가 이제 전부 다 사라지게 된 거죠. 그래서 시계탑이 설치됐다가 시계탑도 무너지게 되니까 이제 이설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옹벽에 이제 거의 이제 붕괴 직전까지 가게 됐던 거죠. 네. 정말 그 강원도 고성군 주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 같은데 네. 구체적으로 또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계시나요? 일단 이제 거기는 이제 연안정비 사업할 때부터 사실 그래도 많은 이제 뭐 문제가 제기되고 주민들도 얘기를 네. 하고 있었는데 이 남쪽에 봉포 해변이 있고요. 북쪽에 이제 천진 해변이 있는데 이 봉포 해변이 침식이 발생하니까 이걸 갖다 막기 위해서 연안정비 사업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잠재가 이제 3기가 들어갔었는데 수중방파제죠. 들어갔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남측 봉포 해변은 약간 늘어났어요. 근데 이제 북측의 해변은 약간 이제 좀 침식이 이제 많이 발생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주민들이 상당히 이제 불안감을 느끼는 게 해안도로가 이제 무너지지 않을까. 어떤 안전상의 저 위협을 느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 해수욕장이 지역 어떤 경제, 횟집이나 뭐 커피숍 이런 관광객들이 많이 오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이제 어떤 경제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백사장이 없으면은 관광객이 안 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우려를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뭐 지자체나 저희 해양수산부에 직접적인 건의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말 해안 침식이 주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군요. 또 이 해양수산부가 2000년대 이후부터 10년마다 연안 정비 기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또 해안 침식을 막고 보전하기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그에 따라 해안에는 이 수중 방파제나 이안제, 돌제 등과 같은 구조물이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설치한 구조물 때문에 침식이 더 심해지는 일이 있다고 하는데요. 왜 그러고 또 이런 구조물들이 효과가 있긴 한 걸까요? 일반적으로 이제 이 해안 침식을 이제 방지하는 이제 공법은 이제 우리가 경성공법이라고 해서요. 어떤 구조물을 만드는 거죠. 그 이안제를 한다든가 아니면 수중 방파제를 한다든가 돌제를 하는 이제 공법들이 사용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연성공법이라서 모래를 갖다가 인위적으로 갖다가 뿌려주는 제공해주는 이제 그런 공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서 이제 먼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는 이제 계절풍이 상당히 계절마다 틀리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동해안 같은 경우에는 겨울철에는 이제 북동 계열의 파도가 집중적으로 오고 여름철에는 그 남동 계열의 파랑이 이제 주로 들어오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북동 계열의 파랑은 이제 침식을 유발하고 그 남동 계열의 파랑은 이제 퇴적을 유발시키려서 그래서 이제 계절적 평형 체계를 갖다가 유지하고 있는데 어떤 구조 그 침식이 그 항만이나 아니면 어항들을 이제 설치했을 때에 주변 지역에 이제 침식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이제 이 해안에서 어떤 평형 체계가 붕괴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 갖고 뭐 이안제나 잠제나 돌제를 하게 되는데 설치를 하게 되는데 이것을 갖다가 정확한 진단을 의해서 정확한 원인 규명을 해서 어떤 최적의 공법이 제시가 돼야 되는데 어떤 이 정확한 진단이 약간 좀 부족하다고 했을 때에 어떤 그 수중 방파제를 설치를 했다. 이러한 부분은 에너지가 이제 파랑 에너지를 저감시켜서 모래가 쌓이게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고 하면 제가 이제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단위 표사계하고 모래 총량 개념을 갖다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요. 이 모래가 움직이는 그 바운다리가 있게 되면은 그 영역 내에서 한쪽의 모래가 퇴적이 되면 주변의 모래를 갖다가 다시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변 침식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2차 침식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공법을 갖다가 적용시키고 할 때는 아주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공법을 적용할 때 신중하게 적용해야 된다 네, 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우리나라에서 또 가장 큰 해수욕장을 품은 부산의 해수욕장도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관련 뉴스 2개를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햇살을 즐기며 산책을 하거나 한가로이 서핑을 즐기는 이곳은 해양 스포츠로 이름난 송정해수욕장입니다. 그런데 백사장 폭이 과거와 비교해 확연히 줄었습니다. 1996년 드넓었던 백사장 중심부에 바다가 밀고 들어오면서 지금은 폭이 좁아진 모습입니다. 2013년 최대 46m에 달했던 모래사장 폭은 10년 사이 36m로 줄어들었습니다. 부산의 다른 해수욕장들도 상황이 마찬가지입니다. 해양수산부가 실시한 연안 침식 실태조사에서 부산의 해수욕장 7곳 중 4곳이 우려 등급인 C로 평가받았습니다. 해수면 상승과 함께 무분별한 연안 개발, 인공 구조물 등이 백사장 유실을 일으키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파랑이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전파되면서 2차 침식 또는 이제 하류 쪽에 또 2차, 3차 침식을 유발하는 그렇게 계속 침식이 확장되는. 연안 침식은 해일과 태풍이 발생했을 때 재해 위험을 더 키웁니다. 390km에 달하는 부산의 연안 가운데 48%가 재해 위험 최고 수준인 5등급으로 평가됐습니다. Work with the natural processes instead of just building a concrete wall or putting in coastal structures like tetrapods or other solutions. 해수욕장에 해마다 막대한 모래를 보강하고 있지만 백사장 유실을 막지 못하고 재해 위험은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해안 도로를 따라 가파른 모래절벽이 이어집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멀쩡하던 산책로는 끊어졌습니다. 힘을 잃은 나무는 뿌리를 드러낸 채 곳곳에 쓰러져 있습니다. 유실된 모래 면적은 약 2만 제곱미터. 2년 전과 비교해 해변의 모래가 얼마나 사라졌는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수면이 상승하고 파도는 강해지면서 해변 모래에 급속한 침식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고파랑이 발생해갖고 여기 근해에 있는 모래를 갖다 먼 바다에 끌고 나갔다가 다시 자연적으로 회복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것이 지속 시간이 길게 되게 되면 회복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무너진 도로 아래의 모래들도 계속해서 쓸려 내려가며 추가 붕괴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후변화로 인한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인구가 밀집한 해안 도시가 받게 될 타격은 더 큽니다. 지난 33년간 해수면이 9.2cm나 높아진 부산은 2100년엔 강서구 등 해안 쪽이 거의 잠기는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또 더 잦아진 강한 태풍과 높아진 해수면이 만나면서 대규모 월파와 침수 피해가 날 수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2100년 연간 피해액은 부산에서만 약 9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우리가 태풍이라든지 폭풍이 왔을 때 파도가 엄청나게 이제 연안으로 많이 들어올 수 있는 거거든요. 특히 부산 같은 경우에는 연안을 중심으로 도시가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더 많은 영향을 받게 되겠죠. 탄소 중립에 실패할 경우 부산을 비롯한 우리나라 해수면 상승 속도가 점점 빨라져 70여 년 뒤엔 최대 평균 82cm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KBS 뉴스 김세연입니다. 네, 이 부산의 해수욕장은 이 해마다 막대한 양의 모래를 보강해서 백사장 유실을 막아보려고 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지금 모래 유실을 막지 못하는 이 원인이랑 근본적인 대책은 뭐였을까요? 일반적으로 이제 해안이라고 하는 것은 수천 년에 걸쳐 갖고 어떤 평양 해안선을 갖다 유지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것이 이제 뭐 어떤 때는 침식이 되고 어떻게는 퇴적이 되고 그래서 이제 계절적 평형 체계를 가지고 있다가 그 최근에 이제 뭐 어떤 인위적인 인간 활동이라든가 아니면 기후 변화로 인해서 침식이 발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이 기후 변화하고 해수면 상승 이러한 어떤 자연적인 원인이 이제 요즘 이제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 거죠. 과거에는 어떤 인간 활동 사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떤 댐이나 모래 수지의 불균형이라든가 해안도로라든가 그 사고 기능이 사라지는 이런 것이 있는가 하면은 최근에는 이제 기후 변화로 인해서 어떤 침식이 좀 가중되고 있지 않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이 해운대 침식이 가속화되고 있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저는 이제 해운대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나라 많은 이제 학자들이 이제 연구를 하고 있고 그 해운대 이 자체 내에서도 엄청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사실 우리나라 많은 이제 연구자들이 해운대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침식 원인을 다 두 가지로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과거의 모래 수지 부분인데 과거에 이제 해운대로 직접 오던 그 춘천천인데요. 그것이 이제 이 장지천하고 우동천이 되겠는데 이것이 수영만으로 유로 변경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럼으로 인해서 모래가 직접적으로 공급량이 급격하게 줄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아시다시피 세계적으로 이제 보여질 정도로 고층 건물이 해변을 잠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가지 측면을 갖다가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이제 막대한 예산을 쏟아넣는다 이런 부분을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제 침식을 갖다가 완전히 막는다라고 하는 것은 동의할 수가 없어요. 네. 사실 이 경감이란 침식을 또 완화한다든가 경감이라는 것이 더 적절한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완벽히 막는다는 것보다는요. 어떤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많은 관광객이 온다는 거죠. 구조물을 갖다 놓고 하게 되면은 어떤 안전상의 위협을 갖다가 또 초래할 수도 있고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양빈, 다시 말해서 모래를 지속적으로 이제 공급해 주는 것도 어떤 그 경제의 어떤 그 수지 관계를 갖다가 따졌을 때는 나쁜 공법이 아니라고도 생각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막을 수 없고 경감하는 정도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모래를 지속적으로 공급해줘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또 뉴스에 나온 미국의 연안환경 전문가는 구조물이 아니라 이 자연적인 과정을 통해서 침식을 예방해야 한다고 조언하셨는데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 선진국들에 이제 보게 되면 이제 침식 방지 공법이라는 우리 이제 공학적인 게 있고요. 그다음 비공학적인 게 있고 최근 들어왔던 하이브리드의 어떤 공법이 이제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래 공학적이라고 하게 되면 우리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안제, 돌제, 잠재 이런 것들이 있겠고요. 그다음에 비공학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
양빈이라든가 샌드 바이패스 우회 양빈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전략적으로 이 해안선을 갖다가 후퇴를 시키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국민 안심 해변으로 이제 시행을 하고 있죠. 이런 부분이 있을 거고요.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는 혼합형이라고 해서 그 리빙 쇼라인이라고 해서요. 그 식생이라든가 아니면 생태 구조물, 그다음에 이제 아주 작은 구조물을 갖다가 혼합해서 사용하는 이런 공법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경성공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구조물에 의한 거죠. 한꺼번에 이제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연성공법을 갖다 들이게 되면은 예산을 갖다 효율적으로 분배를 하게 되면 그것도 하나의 공법이라는 거예요. 그 예를 든다고 하면 이제 미국의 플로리다 같은 경우에 1970년대에 엄청난 그 돌체가 많이 설치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유지 관리비가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규칙적으로 양빈을 한번 해보자 하고 지금 오늘날의 마이애미 그 해변이 된 겁니다. 예. 그렇게 혼합형으로 요즘 많이 네, 공법을 네.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네. 얘기해 주셨는데요. 앞서 한 이야기 다시 돌아가서 이야기 나눠보자면 해안 침식이 또 해안가 침수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해안을 중심으로 도시가 발달한 부산은 타격이 클 거라는 분석이 있는데 2100년에는 부산의 강서구 등이 완전히 잠길 거라고 예측이 됐어요. 이대로 해안 침식이 계속된다면 앞으로 어떤 문제가 또 발생할까요? 저는 이제 그 지금 사실 기후 변화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걱정하고 있고 지금 우리 현 정부 들어와서도 또 고민을 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가장 우리 사실 해안이 이렇게 경사가 져 있잖아요. 경사가 져 있게 되면은 이 수위가 높아진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뒤로 이렇게 배후지가 침수가 되잖아요. 이것도 하나의 침식의 일종이라는 거죠. 그래서 침식의 범위가 점점 더 넓어지고 또 하나 문제는 뭐냐고 하면은 이 파도가 에너지가 커지는 그 수심에 비례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수위가 높아지면 그만큼 이제 에너지가 커지니까 이 전체 배후지가 이 침수를 당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모든 우리 물은 어디로 가죠? 산에서 흘러가고 결국 바다로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이 배수 우리나라의 이 상하수도에 이 하수도에 있던 배수 구조가 어떤 바다로 향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해수면이 상승하면 배수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이 연안 도시의 어떤 침수를 갖다가 일으키는 이제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전국에 또 해안 443곳의 연안 정비 사업을 완료를 했는데 이 전체 사업비가 200억 원이 넘으면 전액 국비로 진행하고 200억 원 이하면 지방비가 투입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연안 정비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면 지방비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제도 개선을 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 기후가 재난이 된 지금의 상황에서 이 연안 정비 사업의 큰 방향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요? 우리 연안정비 사업에 대해서는 이건 뭐 저뿐만 아니라 이제 많은 정책하시는 분들도 이제 고민을 하는 부분인데요. 지금 200억 그 미만은 7대3, 200억 이상만 중앙정부에서 하고 200억 이하는 이제 7대3으로 이제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가 이제 그 매칭 펀드로 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200억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30%면 60억이에요. 뭐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모든 경제는 수도권에 다 집중돼 있잖아요. 네. 지방은 아주 매우 열악하다는 거예요. 60억이면은 지자체에서 감당하기에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국가가 전 국민이 사용하는 이 바다가 여가 공간이고 휴식 공간이라고 생각했을 때에 좀 이 국가 재정 비율을 갖다가 좀 더 높여주는 것이 이제 낫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의 이제 또 이상한 점이 이제 보여지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러다 보니까 유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너무 국가 사업으로 키우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러한 제도 개선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보게 되면은 입찰 제도의 어떤 개선이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SOQ나 PQ 방식이 있게 되는데 지금은 이제 저가 입찰 제도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값싼 데서 싸게 들어와갖고 제가 이제 심의를 해보게 되면 이건 아닌데라는 데 와서 설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기술 평가를 하자는 거죠. 기술 잘한 데가 해야지만 서로 경쟁적으로 기술 개발을 하려고 했을 텐데 이거는 우리 운찰이라고 하죠. 운찰. 그래서 재수가 좋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충 해도 돼.
그다음에 이제 잘못되면 내가 책임이 없어.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강력한 상벌 조치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갖다가 좀 고민해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해안에 보면은 경쟁적으로 해안 개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기업체에서 이제 하고 있는데 해안 개발을 하고 있는데 기업체에서는 뭘 하냐고 하면 인허가를 받을 때는 뭘 하겠다만은 해요. 뭐 법을 지키겠다라고 하게 되는데 그때는 이제 뭐 예산도 충분히 하거든요. 근데 이걸 갖다가 하고 나서 준공이 된다거나 하면 사후 관리를 하는 측면에서는 예산을 하고 안 하려고 하는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행정적으로 이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이제 감시나 지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입찰 제도나 행정적인 지도 개선이 또 필요하다고 네,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네. 또 연안 정비 사업을 마친 사례 중에서 5년 전에 이 자연 친화적인 연안 정비 사업을 마친 서해안의 대표 휴양지죠. 충남 태안군의 꼬치 해수욕장이 좋은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정비 사업 이후에 해안 침식 정도는 전과 비교해서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과거에 2016년도, 19년도 이때 꼬치 해변에 는 보면 해안도로를 놓은 거예요. 그 사고가 있었는데 해안도로를 놓게 되니까 어떻게 되죠? 이게 모래가 차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해안도로를 갖다가 드러내고 거기에다가 사고 복원을 하게 되는 이제 공법을 진행을 했는데 이때 뭐 주민들의 반대도 많았어요. 그래도 어떤 그 태안역에서 엄청난 이제 잘 하신 것 같아요. 어떤 그 주민과의 대화를. 그래서 해변이 약 한 30% 정도 증가를 하게 된 거예요. 연안 정비 사업을. 그랬다니까 이제 이 관광객이 약 한 75% 증가를 한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이제 아주 심각하고 뭐 우려되고 심각했던 해안이 최근 이제 19년도, 20년도부터 지금 뭐 한 5년, 25년까지, 24년까지요. 지금은 약간 이제 보통인 상태로 유지를 되고 있다는 겁니다. 비교적 이제 안정적인 해안을 갖다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연안 정비 사업 이후에 관광객도 증가하고 이제 해안이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해안 특성에 맞는 이 지속 가능한 연안 관리 체계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진행하고 계신 순환 적응형 연안 침식 관리 기술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이러한 어떤 해안 침식에 가서 어떤 뭐 대응 기술이라든가 해안 침식 이제 저감 기술을 하기 위해서 해양수산부에서 그 R&D 사업을 진행을 해 왔었는데요. 과거에는 이제 요소 기술을 갖다가 개발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최근에 들어와서는 어떤 이 과학기술 발전에 따라서요, 그 해안 침식의 어떤 분석 기술을 갖다 고도화한다는 거죠. 이제 그러한 부분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친환경적으로 해안 어떤 관리 체계를 갖다가 수립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러한 해안 그 관리 체계를 고도화하는데 이 의사결정이 빨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많이 나오잖아요. AI. 그 AI를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는데요. 디지털 트윈을 갖다가 체계에 AI 기반을 해갖고 해양 의사결정을 얼마나 빨리 내리냐는 얘기예요. 이러한 의사결정을 빨리 했을 때에 침식의 이 종국에서는 이 예산이 훨씬 적게 든다는 얘기입니다. 네, 방금 언급하신 그 AI 기반의 해안 침식 관리 시스템이 재난 예방에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을지 궁금한데요. 과거에 보게 되면 이제 해안 침식을 갖다가 막기 위해서는 역학 기반이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물리적 특성을 이용해서 어떤 그 예측 시스템을 만들고 했는데 그런 것은 예측의 어떤 정확성이 좀 한계성이 있었다고 이제 뭐 저도 인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최근에는 어떤 데이터 기반의 어떤 뭐 딥러닝 이런 걸 하잖아요. AI 기반으로 하게 되면은 이런 원인 규명을 하고 그다음 신속한 의사 결정을 진행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결국은 이제 이 정부 정책에 대해서 대국민 신뢰도가 이제 그러니까 국민 신뢰도가 이제 높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러한 정확한 그 예측과 이제 대응 체계를 하게 되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연안 정비 사업의 효율성을 갖다가 높일 수가 있고 예산 절감을 또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8월 14일이죠. 그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 기후 변화 심각성에 따른 그 재난 대응 국가 시스템을 갖다 전면 재구축하시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기후 변화로 인해서요.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해안 이제 해양 이 복합 재난에 대해서 AI 기반으로 어떤 해양 관리 시스템이 어떤 그 한 축을 담당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또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면 신속성이나 이제 정확도도 확실히 높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끝으로 이게 모든 출연자가 도전하는 30초 안전 챌린지 순서가 있습니다. 태풍이나 폭우로 큰 파도가 예상될 때 해안가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안전수칙 30초 안에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태풍은 이제 해수면을 갖다가 상승시키게 되죠. 그러니까 이 고파랑이 이 내서 배오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들이 안전지대로 갖다 대피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고파랑시의 해안 시설물이라든가 해안 도로라든가 어제 방파제에 나간다든가 이런데 나가는 걸 갖다가 좀 자제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네, 30초 안에 정말 간략하게 중요한 정보만 딱 쏙쏙 집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지금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인호 강원대 그린에너지공학부 교수님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